안녕하세요. 첫 번째 발표 맡은 영남대학교 김재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첫 번째 발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을 잘 맞추는 거. 그래야 나머지 분들도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한 늦어도 딱 마치고 가능하면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양교육과정의 방향에 대해서, 글로컬대 교양교육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간단히 잡아봤습니다. 자, 글로컬 대학에서 글로컬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말이죠. 근데 너무 익숙하다 보면 사실 왜 글로컬 대학이고 글로컬이 뭘 의미하는지 간과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거리를 두고 약간 해고적인 의미에서 돌아봤으면 좋겠다 해갖고 한번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대학이 처한 상황 맥락.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대학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대학의 역사에 관련 연구를 좀 해갖고 책을 하나 썼어요. 책 제목은 아까 나왔던 최후의 대학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학의 역사를 지난 1000년 동안 또 훑어보니까 참 대학이 위기가 많았고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일종의 변형을 해왔구나. 그래서 지금이 또 한 번 대학의 역사에서 엄청난 변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같이 오늘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됐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 대학 교양교육의 문제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글로컬 대학의 교양교육 혁신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글로컬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글로컬라이제이션이 좀 비슷비슷하면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세계화라고 그렇고 뒤에는 여기 제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 나름대로 번역한 건 지역화된 세계화, 글로컬라이제이션. 그래서 이거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특징이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면 세계에 뭔가 표준이 있고 이끌어가는 어떤 흐름이 있고 그 흐름에 합류하고 따라가는 거. 이게 굉장히 또 수동적이죠. 굳이 여기서 능동적으로 말한다면 능동적으로 따라간다. 이 정도의 능동성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글로컬라이제이션은 그와는 달리 지역이 세계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지역과 세계가 서로가 서로한테 인터랙션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꿔간다. 서로가 지역이 세계를 바꿔가고 세계가 지역을 바꿔간다. 그렇게 하면서 지역이 적합성과 그 결과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변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글로컬라이제이션한 것을 이제 그 로버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여기를 간단히 좀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요즘에 또 교육학 쪽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글로컬라이제이션 상당히 좀 다르죠. 이거는 글로벌하고 내셔널하고 로컬 앞에 갖고 만든 굉장히 좀 독특한 개념인데 우리가 교육을 생각할 때는 로컬과 내셔널하고 글로벌을 동시에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이 부분 차원에서 우리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연구자가 로컬에 있는 대학에 속해가지고 연구를 하더라도 국가 차원 또 세계 차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갖고 예시로 연구를 하면서도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또 세계적인 학술제 논문을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수준에서 같이 토론하고 변화를 바꿔가는 이런 것들로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하게 되면 글로컬의 의미는 상당히 의미 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는 글로컬에서는 나가 서 있는 곳, 내가 있는 곳, 나의 지역, 나의 대학, 내가 지금 서 있는 곳 이쪽에서 뭔가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찾는데 세계적인 수준에서 세계적인 관점에서 고민해 본다. 아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역의 문제를 세계적인 관점이나 수준에서 고민하면서 다시 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세계적으로 여러 지역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결과물을 산출해 내는 게 아니겠느냐. 아마 이게 우리나라 글로컬 대학에도 이런 글로컬의 의미를 같이 한번 좀 되새기면서 교육과정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대학의 처한 상과 맥락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구 감소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제가 지난 50년 동안 인구 출생률, 매년 몇 명 태어나는 가져왔는데요. 70년대에 100만이 넘게 태어났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25만 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4분의 1도 안 돼요. 그 표로 보면 충격적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대학 입학생들이 보통 00년에서 05년 사이잖아요. 그러면 45만 명이거든요. 입학생에 해당되는 애들이 태어날 때 출생자 수가 45만 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 애들이 대학에 올 때 되면 지금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 대학이 상당히 앞으로 심각한 진짜 위기, 진짜 어떻게 보면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라고 하는 거, 제가 GPT한테 그룹을 하겠어요. 그때 저렇게 그림 그리더라고요. 좀 실감나게 그려주시죠. 모든 지방에서 서울을 향해서, 강원도에서도 오나요? 잘 안 보이나요? 강원도는 수도권이니까 아마 안 올 거예요. 강원도는 범수도권이에요. 더구나 이제는 강원도 본부가 춘천으로 와가지고 영서 쪽이 가지고 완전히 수도권으로 편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미나게 그려보았더니 이렇게 왼쪽과 같이 수도권 대학이 이렇게 새롭게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대학인데 비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이렇게 굉장히 좀 쓸쓸하게 유적지 같은 느낌이 나는 대학으로 변해간다는 이런 식의 그림을 심지어 AI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한테 좀 여러 가지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세 번째, AI가 굉장히 발달하면서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AI가 그냥 지금 정도 AI가 아니고, 물어보면 답해주는 정도 AI가 아니고, 대화하는 AI가 아니고, 이제는 에이젠틱 AI라든가, 피지컬 AI, 거의 이제는 인간처럼 주체적으로 활동하면서, 몸까지 피지컬로 노블에 입혀놓으면 인간 이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의미가 있는 거냐? 의미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로 던져주고 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 번째라고 보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모양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신인류예요. 신인류인데 마치 저같이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은 위의 그림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예요. 모든 걸 생각할 때 저렇게 하면 딱 개. 위에 그림이 개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이렇게 개라는 게 딱 드러나면서 굉장히 추상화되고 보편화되고 표준화된 생각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도 항상 뭔가 표준화되고 일반화돼야 되고 뭔가 좀 이렇게 이성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아래에 있는 것처럼 개 일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특정 개,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 내가 관심 있었던 그 개 하나만 관심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교수가 가자 하면 딱 열심히 노려주고 따라오는 시대는 이미 끝났죠. 이제는 모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지만은 자기가 관심 없는 것에는 죽어도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합니다. 이렇게 애들이 요즘의 학생들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생각과 감성과 모든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너무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서는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 있게 실행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제 이 수행성의 문제예요. 아까 밑에하고 똑같은 건데 요즘 애들은 옛날에는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다면 요즘 애들은 생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추상적인 사유하는 걸 싫어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유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사유한단 말은 뭔가 행하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애들 보면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애들이 너무 모르고 무식하고 멍청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가끔씩. 근데 실제로 뭔가를 해보라고 하면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의미 부여하고 하는 거 보면 충격을 받아요. 내 기준으로 보니까 무능하고 멍청해 보였는데 얘들 기준으로 보면 내가 꼰대였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결정적인 순간이 이 수행성 중심으로 사유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수많은 교육학자들이 아주 옛날부터 최근까지 굉장히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머리로 하는 배움이 아니고 몸으로 하는 배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젊은 세대하고 우리 학생 세대하고 우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교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내가 집어넣는 건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굉장히 교양교육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누가 요즘 강의 듣나요? 교양 강의 같은 거 특별히 앱 켜놓고 딴짓하고 있고 앱 딱 녹음해가지고 요약해. 요약하면 요약만 보고 시험 보면 성적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앱이 발달되고 알죠? 요즘에 강의 요약하고 그걸 풀락하고 또 거기서 또 중요한 핵심 요약해달라면 요약해주고 문제 내라면 문제 내주고 문제에 대해 답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교양교육 들어요 안 들어요? 누가 강의 듣나요? 앱 켜놓고 하면 시험은 잘 나오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애들한테 의미 있게 와닿는 교양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이 정도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에이전틱 AI라든가 피지컬 AI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 나온 것은 요즘에 학생들이 대학을 안 가려 한다는 거예요. 대학 가겠다는 애들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대학의 진학률은 학생은 줄었는데 진학률이 지금 훨씬 낮겠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는 굉장히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다. 아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를 몇 가지를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사실 졸업학점, 대학 졸업학점을 계속 줄여왔어요. 해방되고 나서는 180학점이었거든요. 180에서 160으로 140으로 이제는 120으로 법 중에 120 이상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대학이 120에서 좀 많으면 130 이 정도로 졸업학점하고 있는데 문제는 교양 졸업학점이 줄어들면서 교양 이수학점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바꿔 말하면 교양학점이 예전에는 50% 정도 됐다가 40% 됐다가 30% 됐다가 지금은 15% 20% 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문제다. 이제 교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하는 교육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는 우리 교양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반성할 필요도 있다. 왜? 교양이 모든 사람들한테 와닿지 않고 이렇게 계속 필요 없는 거 마지못해 하는 최소한의 것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모 대학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서울에 굉장히 유명한 대학 사례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하면 교양교육을 기초공통으로 교양 필수로 19학점 해놓고 나머지 플러스는 전공별로 해놨는데 교양 필수도 봐보세요. 보면 다 대부분이 뭐냐면 교양다운 교양이라는 과목보다는 거의 그냥 어떻게 보면 그 기능적인 대학 1학년 하는 몇몇 과목들 내놓고 나머지는 전공별로 하라겠는데 전공의 안에 들어가면 충격적이에요. 19학점에는 하나도 안 하는 과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교양이 몇 학점이에요? 19학점, 20학점이 안 돼요. 이 대학에서는 상당히 많은 과들이. 그것도 어떤 과는 교양이 40, 50이 돼요. 근데 대부분의 20에서 30학점이 교양이 아니고 전공 기초야. 이게 전공 과목으로 봐야 될 것들을 교양이라는 이름 편성해갖고 20학점, 30학점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양의 외양은 40학점, 50학점이 돼. 근데 실제 교양은 여기에 말하면 교양 필수 19학점이야. 근데 19학점도 보면 교양다운 교양 거의 없어요. 자, 이게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현실이다. 교양교육의 현실이다. 이것도 그냥 대학도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거의 탑 수준의 퍼스트 랭크에 해당되는 대학의 교양교육이 이렇게 돼 있더라. 상당히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네요. 두 번째, 교양교육이 파편화, 주변화, 도구화 별로 좋은 말 아니죠. 파편화 쪼개져 있다는 거고 주변화되어 있다는 것은 중심이 아니고 밀려나 있다는 거고 도구화되어 있다는 것은 진짜 문자 그대로 뭔가 본질적인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도구로서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교양이 전공의 식민지화가 되던 언어를 가져왔는데 전공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이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양이라는 이름하에서 실제 교양은 거의 없고 많은 것들이 전공에 관련된 과목들, 전공의 선수 과목들 이런 것들이 되고 있더라. 세 번째, 요건 충족 장치. 그냥 저로 필요하고 마지못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니까. 문제가 컴플라이언스. 따르지 않을 수 없으니까 따르는 귀찮지만은 따라야 되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양 과목이 줄어들어가지고 우리 거점 국립대학을 보더라도 교양이 30학점이 안 되는 대학들이 많아요. 몇 개 있어요. 거점 국립대학도. 교양이 30이 안 돼요. 120학점에서 30%를 하면 36학점 돼야 되거든요. 근데 30%가 안 되고 28학점 하는 대학들이 좀 있고
교양이 아닌 데는 훨씬 더 많아요. 작년에 제가 저한테 갑자기 총장님, 잘 아는 총장님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교양학점이 비중이 얼마나, 교양교육 비중이 얼마나 되냐 물어봐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사립대학 총장협의회 임원이어가지고 협의회 회의를 가서 교양교육을 대폭 줄이도록 지금 협의해가지고 요구를 할 생각인데, 내가 미국 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우리 교수님이 좀 자문후관로 전화했다면서 사립대학 총장협의회 임원 되시는 교수 총장님이 전화를 했어요. 미국이 어떻게 되냐? 미국은 우리보다 많은데 어떡하죠? 곤란한데 미국은 30%에서 50%는 될 텐데요. 그래서 내가 쭉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은 적지가 않아요. 훨씬 많고 훨씬 더 심각해 우리보다는. 그랬더니 그럼 어떡하냐? 미국이 그러면 안 되겠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양을 대폭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없겠냐고요. 한참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총장님들이 모이면 교양이 이렇게 적은데, 교양이 이렇게 적은데 적게 해야 되는데 지금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라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컴플라이언스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혁신 방향. 혁신 방향인데, 자, 글로컬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글로벌과 로컬이 합쳐진 것이어서 로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우리한테 바꿔놓고 있다. 그래서 제가 방향을 몇 가지로 말하면 제 발표 끝납니다. 시간 재고 있어요. 지금 제가 16분이니까 9분 남았네요. 첫 번째 방향이 뭐냐면 빌딩형 교양교육 과목을 좀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교양교육에. 아까 얘기했던 교양교육이 좀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는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빌딩형 교양교육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학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구색 맞추기 위해서 몇몇만 있지, 애들 하여금 인생에 대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 또 지구 전체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좀 더 진짜 교양인답게,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방향이나 비전이나 가치나 의미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진짜 교양이고, 교양다운 교양인데, 다시 말하면 빌딩할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정립해 가는 데 도움이 되는 교양다운 교양을 최소한으로는 좀 편성하는 원칙을 대학마다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게 교양 자체가 많다보다도 아까 얘기했죠. 교양은 50학점 편성했어요. 근데 30학점이 그냥 이공계 전공 관리 선수 과목이에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도구 과목이야. 하나도 없어. 교양 과목이. 어떤 게? 빌딩형. 그래서 이 빌딩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학의 역사를 보게 되면 7자유학과, 그 사막사과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완전히 이 빌딩이거든요. 언어 문법 사학이하고 문법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그 당시에 유명했던 세네카의 작품들을 읽으면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면 굉장히 고전 중심의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뭔가를 설정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좀 내실 있는 교양교육을 하기 위한 뭔가 노력이 필요하다. 아까 파편화를 벗어날 수 있는 교양교육이 필요하다. 파편화는 게 뭐냐면, 내가 스탠퍼드를 보니까 칼리지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칼리지라는 프로그램. 여기에 좀 해놨는데, 이게 칼리지거든요. 뭐냐면 학생들이 교양을 들을 수도 있고, 이 교양 과목을 들어갖고 한 게 아니고, 교양 과목을 어떤 타픽 중심으로 뭉쳐놨어요. 9학점, 12학점 이렇게. 그래서 깊이 있게 교양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들수게 해놨어요. 교양 과목 편성해갖고 이거 이수해도 되고, 이거 뭉뚱그려 있는 프로그램, 심화된 프로그램을 들어도 되고, 그리고 기숙사에 사는 애들은 기숙사에서 아예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유명한 사람 초청해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고 연주도 하면서 막 이게 통합된, 그래서 아까 얘기한 빌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스탠퍼드는 좀 잘하고 있으라. 뎁슨 칼리지 같은 경우는 교양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부 다 전공과 같이 매치시켰어요. 그래서 교양도 2학년엔 심화되고 3학년 더 심화되고 4학년 가면 더 심화돼. 전공과 연계돼가지고 교양이 점점 심화되는 수준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놓고, 올림공대는 공대지만은 교양을 굉장히 공학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이해하고 이렇게 자기의 관점을 빌딩할 수 있도록 연계되는 교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도 교양이 그냥 쪼개져 갖고 단편적으로 맛보기가 아니고, 정말로 뭔가 심화돼서 그걸 가지고 교양이 한번 푹 빠지고 나면
뭔가 새롭게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을 갖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파편화된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고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 했거든요. 파편화된 부분에 국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버드대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하버드 사례 이제 하이라이트 해놓은 거 보세요. 뭐냐 하면 하버드대는 교양 과목을 놔두고 교양 과목 등에서도 약간 균형 있게 들으라고 규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배분, 영어로 디스트리뷰션이 하는데 디스트리뷰션이라는 항목을 따로 만들었어요. 여기에서는 교양 과목이 아니고 인문학 과목 하나, 사회학 과목 하나, 자연과학 과목은 그 전공에 가서 전공 과목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교양이라고 해놨어요. 예, 교양 과목에서 듣는 균형 있는 교양만이 아니고 전공 과목을 너는 전공이 아니니까 교양으로 들어라. 그것도 인문학에서 한 과목, 사회과학에서 한 과목, 이공계에서 한 과목. 전공 학생도 같이 들어라. 굉장히 좀 어려운 요구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말로 파편적인 교양이 아니고 깊이 들어가서 전공하는 애들은 깊이 들어가서 심화된 전공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겠느냐. 자, 결론은 왔습니다. 좀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오래된 미래의 지혜. 제가 뭐냐면 여기서는 한마디 할게요. 교양 그 자체가 교양교육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다시 말하면 교양교육의 원래 정신, 취지를 살리는 방식으로 교양을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라고 학생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교양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훨씬 더 의미 있게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 학부 교육에서 진정한 교양교육을 좀 강화해보자. 교양교육 역사를 보면 되게 좀 재밌어요. 대학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교양이 없어요. 그냥 고등직업교육, 그냥 신학자, 의사, 법률가 길러는 교육만 해요. 하다 보니까 교양이 좀 필요한 것 같아. 해갖고 교양을 대학으로 만들고 여기는 석사, 박사로 나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교양도 하다 보니까 좀 많아. 그러니까 이른바 사막, 문과 교양을 대학 때 하고 이과 교양은 좀 머리가 좀 공부가 기초가 필요해. 석사 과정을 하고 나중에 의사, 변호사, 법률가는 박사로 하고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다가 나중에 우리가 아는 근세 대학으로 들어오면서 대학 안에서 교양과 학부로 가고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빌딩형 교양이 핵심이었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마지막 중에 마지막입니다. 각 대학의 역사라든가 글로벌 대학 교양교육은 방향은 뭐냐 그러면 각 대학의 역사라든가 맥락이라든가 현재 상황 여건들을 종합해 가지고 문제를 찾되 그 문제를 세계적인 관점, 수준, 표준에서 문제를 분석해보고 해결책을 찾고 해왔고 지역과 세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교양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문제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극적으로는 교양교육의 파편화 도구와 주변화를 극복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빌딩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은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AI와 공존하는 시대에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사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삶의 실존적 의미 또 심리적 가치 이런 것들을 같이 느끼면서 삶의 비전이라든가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양교육 때 이런 경험을 적어도 하게끔 체험하게끔 최소한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AI 시대에 더욱더 빛나고 강조되는 교양교육의 모습일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